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휴가 가셨나? 많이 빠지셨네. 자,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잘하셨어요. 뭐 이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뭐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휴가도 못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업 중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수업 안 한다고 해서 아주 무리한 계획을 세웁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부동산의 개론은 전부 다 끝내버리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떻게 부동산이 끝납니까? 그다음에 막 그러죠. 공법은 어디까지 하고 부동산의 개론 어디까지 하고 민법은 이번에 특별법 다 끝내야겠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휴가지 가서 부동산의 개론 요약 정립이나 잊어버리지 않고 오면 돼요. 예? 자, 거미집이론 갑니다. 오늘 거미집이론 갈 겁니다. 요약 정립집 42쪽입니다. 거미집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면 다 맞춰야 되고 거미집이론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 같아요? 42쪽입니다. 42쪽 거미집이론.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동태적 이론입니까? 정태적 이론입니까? 동태다 정태다? 동태라 말 동태. 동태적 이론이다. 그럼 동태적 이론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건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자가 나오면 돼요. 동자가 이 비교 동학적이다 시 동자 동태적 이론 비교 동학적 이렇게 올 말이고 그 동하고 반대가 정이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서는 정태적 이론이라든지 비교 정학적이라든지 이렇게 정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된다. 자, 거미집 이론에서는 가장 먼저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미집 이론의 개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 어느 해는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어느 해는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가격이 폭락하는 이 과정을 거미집 이론이라고 한다. 그 개념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에서는 이게 동태적이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에치켈이 거미집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미집이 성립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가정. 제 기억은 한 3번 4번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한 7, 8년 동안 이 부분을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볼 건데 첫 번째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화한다. 그런데 공급은 올해 양파 가격이 비싼다고 해서 올해 양파 공급이 바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지만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그게 이제 가정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다시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화한다. 그런데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공급은 즉각 변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그럼 1번하고 2번을 묶으면 수요와 공급이 뭐가 있다? 시차가 있다. 수요 공급 시차성. 그게 3번입니다. 시차성이다. 수요는 즉각 변하지만 공급은 못 따라온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근데 이 1번하고 2번 묶어서 3번이니까 이 네 번째가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미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농민들, 생산자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공급자의 비합리성을 전제한다. 그런데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란 말은 농민들이 양파 가격을 생각할 때 내년 가격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올해 가격만 생각한다. 이 네 가지가 거미집 이론의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좀 어렵게 나오면요. 자, 1번 봐요. 1번 보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죠. 만약에 2018년에 양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양파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러면 양파 공급은 2018년에 일어나겠습니까? 2019년에 일어나요. 2019년에 일어난다고요. 19년. 그럼 2019년에 갔을 때 양파 공급이 급등한다고요. 양파 공급량이 급증하는 거예요. 급증 이렇게. 자, 그러면 2019년을 금기라고 해요. 금기, 지금기라는 소리. 지금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금기의 공급은 이 공급은 금기 2019년 가격으로 결정됐습니까? 2018년 가격으로. 2018년 가격으로. 2019년 사실 올해 양파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양파 공급. 그럼 이 양파 공급 2019년의 양파 공급이 왜 이렇게 공급이 급증했을까? 2019년에 양파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2018년 양파 가격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2019년을 금기로 보면 2018년은 전기라고 그래요. 전기. 그러면 금기의 공급은 금기의 가격으로 결정됐습니까? 전기 가격으로.
전기의 가격으로. 그게 2번이에요. 그게 2번.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의미 아셨습니까? 자, 요약 정리 한번 볼까요? 가정 2번 가봐요. 전제 조건 가봐. 이정. 공급량은 가격 변화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 그러니까 2019년의 공급량은 2018년 가격으로 결정됐다는 거야.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공급은 바로 변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시차를 두고 변한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어렵게 나오면 거기 가로 내용이 나오는 거야. 금기의 공급량은 금기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전기 가격으로. 전기의 가격으로. 그런데 수요는 가격이 변하면 즉각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의 수요, 2019년의 수요는 전년도 가격으로 결정됐습니까? 그해 가격으로. 그해 가격으로. 그래서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 함수다. 의미 되셨습니까? 네. 자, 다시 볼까요? 거미집이라는 전제 조건은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한다. 근데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이걸 학자들이 매우 어렵게 출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수요는 가격이 변하면 바로 변하죠. 그래서 금기의 수요는 지금 수요량은 전년도 가격으로 결정된 거냐, 올해 가격으로 결정된 거냐, 올해 가격으로 결정됐다. 그 말이고. 그다음에 금기의 공급은 올해 공급은 올해 가격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전년도 가격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금기의 공급은 전기의 가격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의미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끝나면 그동안 최근에 출제된 걸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끝나고 이제 세 번째가 계속 최근에 한 7년 동안 이 세 번째만 출제하고 있다. 거미집 모형은 세 가지가 있다. 수렴, 발산, 순환이 있다. 되셨죠? 이건 한 10문제 나오면 좋겠죠? 10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자, 그래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와서 올해 출제할지는 좀 의문이지만, 그럼 수렴, 발산, 순환형인데 공부 요령은 수렴형만 공부하고 발산형은 공부할 필요 없다. 왜? 반대니까. 괜히 두 개 다 하는 순간 이제 헷갈려서 언니가 생각난다. 이제 시험장에서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언니는 없다. 자, 그래서 하나만 해본다.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최근에는 계속 이것만 출제했어요. 이것만. 자, 제 생각에는 뭐 24회 때부터인가 해서 뭐 이렇게 계속 이것만 출제한 것 같아요. 자,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수렴형이 있고, 수렴형을 다른 말로 안정적 균형이라고 해요. 안정적 균형. 안정적 균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수렴형이 안정적 균형이면 수렴하고 반대 발산형은 안정입니까? 불안정입니까? 불안정이에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렴형이라고 나오지만, 그러나 수렴형을 안정적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수렴형이 대기한 조건은요, 수요 탄력성과 무슨 탄력성을 비교한다? 공급 탄력성을 비교해서 수요 탄력성이 크면 뭐한다? 수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업 목적상 수, 탄, 수라고 기억한다.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나오고 공급 탄력성이 나오면 이걸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로 표시할 수도 있다. 물론 절대값이 쉬우지만, 그러면 부동호는 반대로 가야 된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면 그게 뭐 된다? 수렴형이 된다. 그러니까 수탄수는 정립됐고 이번에는 공기수라고 배운다. 그래서 수, 탄, 수, 그다음에 공기수.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클 때 수렴.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요, 발산. 수탄수.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 공급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 공기수. 공기수의 반대는 뭡니까? 수기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수는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형이다.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반대잖아요. 그럼 뭐다? 발산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선생님 순환형은요, 순환형은 똑같으면 순환형이다. 의미 되셨죠? 네, 됐어. 자, 여기까지가 거미집 이론이고, 거미집은 주거용에 잘 적용된다고 했습니까? 상업용, 공업용에. 상업용, 공업용에. 그래서 주거용은 상공에 친다 이렇게 기한다고. 상공이 공중이죠. 거미집 이론은 어디에 친다? 공중에 친다. 상공에 친다 이렇게 하라고. 물론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시험에 거미집 이론은 주거용 부동산에 잘 적용된다. 그럼 OX, X, 상업용, 공업용에 잘 적용된다. 그래서 거미집은 주로 상공에 있다. 공중에 있다.
창공이 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창공이 아니라 상공. 됐습니까? 예, 됐네. 자, 이렇게 해서 거미집 이론 끝나고, 거미집 이론 끝나면 경제론이 끝나니까 문제를 거미집 이론 한 2문제만 풀어볼게요. 2문제만. 그리고 바로 시작론으로 갈 겁니다. 문제집 몇 페이지입니까? 110페이지. 문제집 110페이지. 110페이지 106번부터가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106번 여러분 먹이고 107번 저랑 한번 풀어볼 겁니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틀린 거 아니야. 옳은 거. 1번 균형 이동을 비교 정학적으로 땡. 정학 나오면 OX, X. 정 나오면 틀린 말이야. 거미집 이론은 정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동 나와야 됩니다. 정은 초코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 2번 갑니다. 가격이 변해도 수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OX, X. 한 3번 나왔습니다. 이거 2번하고 3번 반대로 써놨거든요. 그 2번하고 3번이 한 3번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량은 즉각 변하고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2번하고 3번 반대로 써놨죠. 그럼 옳은 말 만들려면 수요하고 공급을 바꿔버리면 되겠네. 4번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수탄수. 그럼 뭡니까? 수렴. 자, 수렴입니다. 수렴. 자, 그래요. 그러면 4번이 옳은 말이고 5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클 경우 그랬습니다.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기팔. 발산이네. 되셨습니까? 예, 됐어요. 저는 됐습니다. 이제 108번하고 110번이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109번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은 거미집 이론에서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 총 6개인가 밖에 안 나와요. 아주 적지 않습니다. 다른 책 보면 막 10몇 개 나왔는데 우리 책은 딱 6문제 있는데요. 6문제 중에서 2문제는 계산 관련되고 그다음에 4문제는 이론인데 이론은 107번만 풀어보면 되고 계산 문제 관련해서 108번하고 110번 중에서 110번 풀어볼 겁니다. 110번. 110번이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하고 매우 유사해요. 작년에 나왔던 것하고. 근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하고 유사하지만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거미집 이론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110번처럼 줍니다. 110번. 110번은 수렴인가 발산인가 이거 거미집 모형의 유형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탄력성과 기울기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네? 자,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가져보십시오. 왜요? 자,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앉았다 가면 얻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띄어야 되겠어. 여기서 적극성을 띄고 아, 그게 저렇게 되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시면서 아주 여유롭게 집에 있으면 더운데 여기 오니까 시원하긴 하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미집 모형에서 유형이 나오려면 이게 탄력성과 기울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110번은 탄력성 기울기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탄력성 기울기 없으면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보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110번에 A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 함수가 주어지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라고요. 자, 미리 한번 이거는 예를 들어볼 건데 수요 함수가 QD는 100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P에 관해서 정리해요. 이건 Q에 관한 거거든요. QD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P에 관해서 정리하면 P를 넘깁니다. 그럼 P는 100 마이너스 QD가 돼요. 그러면 여기 하얀 걸로 쓴 수요 함수하고 노란 걸로 쓴 수요 함수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수요 함수가 나오면 P에 관해서 정리하고 QD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이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나오면 그 수요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요 함수든 공급 함수든 P에 관해서 정리하고 P에 관해서 QD 앞에 있는 숫자가 뭐다? 기울기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수요 함수잖아요. 수요 함수니까 요 QD 이게 수요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QD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야. 이 경우는 수기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수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이 수기는 마이너스 1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입니다. 왜? 어차피 거미집 이론에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든 공곡선의 기울기든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할 거니까. 지금 의미 전달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P에 관해서 정리해요. P에 관해서 정리하고 QD 앞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 P는 250 마이너스 Q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P가 안에서 나왔습니까? P가 안에서 나왔어요. 2P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P로 바꿔야 돼. P로 바꾸면 모든 변을 2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2로 나누면 P는 250을 2로 나누니까 125 마이너스 여기 앞에 1 나왔죠. 그러면 2분의 1QD가 된다고요. 자, 음이다. 음은. 그럼 P는 125 마이너스 2분의 1QD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P가 안에서 정리됐으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정확하게는. 근데 우리는 필요 없고 그냥 2분의 1을 한번 씌우면 된다고. 비교할 때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니까. 그럼 우리 이거 굳이 여기 QD라고 나와도 이렇게 바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바꿀 필요 없고 그냥 돼요. 여기 P 나왔죠? P 나오면 바로 이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예요. Q 나왔으면? P 나왔으면? 그러면 만약에 2P 나왔다. 2P 나왔어요. 2P 나왔으니까 P가 아니죠. 그럼 P로 만들려면 이 2를 여기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 P가 2P가 없고 그냥 P 나왔다. 이 경우는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1이다. 근데 여기가 2가 나왔다. 2가 나오면 요 2를 없애야 되겠죠. 없애려면 전부 다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얘도 2로 남고 얘도 2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 2로 나오면 이게는 기울기가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몇입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의미 되셨나요?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 눈빛을 어떻게 하나. 예서에 예민할 거야. 나는 몰라 이제. 자,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접목시켜봐요. 자, 그러면 A 분산 시항은 수요함수는 3P는 500마이너스 2QD 나왔습니다. 자, 이게 3P는 500 마이너스 자 2Q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에 관해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배운 대로 암산하지 말고 P에 관해서 정리봐요. 그럼 이거는 P는 전부 다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500을 3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3분의 2QD가 되는 거야. 여기 거미비론 풀 때 500을 3으로 나누는데 이걸 숫자로 나누면 안 돼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미집이론에서 수렴인과 발산항 할 때 이 500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누듯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500을 또 3으로 나눠서 몇인가 이거 쓰면 안 돼. 그건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수기는 몇이 되는 겁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공급함수 주어졌어요. 공급함수도 3P로 주어졌네요. 3P는 300 플러스 4QS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배운 대로 하면 P는 100 플러스 3분의 4QS가 되고 그래서 공급선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교하면 되잖아요. 수기하고 공기 중에서 어디가 더 큽니까? 공기가 더 커요. 수기가 더 큰 게 아니야. 수기는 1이 안 되고 공기는 1이 넘어. 1과 3분의 1이라고 한다고 이걸. 그렇지? 그래서 공기가 더 커요. 그럼 공기가 더 크면 공기수요. 그러니까 수렴형이야. 수렴형. 자, 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앞으로 하지 마. 이걸 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나와야 돼. 이거 하지 말고 바로 나와야 돼. 봐요. 이제 해보자고요. P로 나온 게 아니라 3P로 나왔죠. 그럼 3P로 나왔으면 P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서 나눠버리면 돼.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암산으로 된다고요. 바로 된다고요. 그러면 수기는 3분의 2. 여기 P로 나온 게 3으로 나왔죠. 그럼 3으로 없애면 돼. 나누면 돼. 그럼 3분의 4. 그럼 바로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B부동산으로 갈까요? B부동산은 수요, 공급 나왔습니다.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셨어요. 그럼 수요함수 P로 나왔습니까? 2P로 나왔습니까? 2P 나왔잖아요. 수요함수 그냥 쓰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안 할 거야. 안 하고 바로 할 겁니다. 2P는 400 마이너스 2QD 나왔습니다. 그럼 P가 2P가 나왔으니까 이 2를 없애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럼 얘도 없어지죠. 나누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수기는 몇입니까? 1 마이너스를 정확하게는 자 공기 갑니다. 공기 공급함수 2P로 주어졌네. 2P 100 플러스 4QS 그러면 없애야 되겠네. 나누고 이 나누니까 2로 나누니까 공기는 몇이 됩니까? 2가 되죠. 그럼 여기도 공기가 더 크죠. 얘도 뭡니까? 수렴형이죠. 수렴. 그럼 두 개 다 수렴형입니다. A, B 두 개 다 수렴형이다. 잘 풀고 A도 수렴형, B도 수렴형 뭔가 찜찜해.
그래서 1번 안 하고 에이 모르겠다 2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틀려버리지. 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됐어.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럼 작년 시험 문제는 어떻게 줬냐면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작년에는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렇게 써요.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상승. 그때 B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서 A, B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여기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문제 가지고 거미집 이론도 물어보고 대체제 보완제 관계도 물어봤어요. 한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나서 얘도 같이 물어봤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두 제는 무슨 제입니까? 보완제. 보완제. 됐어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거미집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미집 이론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정리하면 돼요. 거미집 이론은 전제 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 유형에서는 수렴형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수탄수, 공기수인데 그런데 이렇게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지면 그럼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P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고 P가 바로 나오면 Q 앞에 있는 숫자가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가 되고 P로 안 나오고 2P나 3P로 나오면 2나 3을 그걸 Q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버리면 된다. 그러면 수요곡선, 공곡선의 기울기가 구해진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거미집 이론 끝남으로써 자, 제 2편 경제론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43쪽 부동산 시장론으로 갈 겁니다.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뭘 배울 것인가?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 자체 배우고 주택시장 배우고 효율적 시장 배우고 그다음에 지대 배우고 도시 공간 구조 배우고 그다음에 입지 배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가장 먼저 43쪽에 부동산 시장론 나오는데 그 43쪽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시험에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하게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하단부에 동그라미 2번 완전경기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비교 나왔죠. 그러면 완전경기 시장의 성립 조건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비싸고 법적 규제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다 소수다. 소수다. 다수라고 몇 번 나왔습니다. 소수다. 수요자 공급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가 소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말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고가성 법적 규제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면 시장이 완전해진다 불완전해진다? 불완전해진다. 되셨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된다는 이미 다 아시고 자 거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 밑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감고 겁니다. 저는. 자 44쪽 가서요. 부동산 시장 나왔습니다. 제2절. 그럼 부동산 시장 그 자체에서는 몇 가지 배운다? 두 가지 배운다. 자 44쪽. 부동산 시장.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 나오죠. 기능은 단독문제를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단독문제 출제하지 않고 지문 들어가죠. 부동산 시장의 역할, 기능. 첫 번째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우리 검단에 지금 주택의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다. 아니면 검단에 상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검단에 나지가 하나 있다. 그런데 검단에 지금 상가의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으면 그 나지는 주거 용지보다는 상업 용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걸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고 한다. 더 깊은 내용을 내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그러면 됐어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창조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창조라고 했는데 가격 결정, 창조,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 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니까 자원을 배분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은 뭐 돼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배분하는 거야. 그것을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 그런데 부동산은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공간이라고 배웠다. 공간.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도 옳은 말이고 부동산 시장은 공간을 배분한다. 이것도 옳은 말이고 여러분 앞으로 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택이 있습니까? 왜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앞으로 토지 있습니다. 제 앞으로 토지 있다고요? 제 앞으로 주택은 없습니다. 토지는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 토지가 저에게 배분된 거야. 소유권이 저에게 배분된다고. 그것도 부동산 시장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배분한다. 소유권을 할당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 그게 사고 판다는 소리야.
사고 판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가격 창조하고 정보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할당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 예시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것은 예시에 불과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이건 나옵니다. 이건 나오지 다른 표현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라는 게 소유권을 할당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을 할당한다 말은 사고 판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죠. 교환한다. 바꾼다는 소리잖아요. 자, 양과 질을 조정한다. 양과 질을 조정한다. 이거 양과 질의 조정의 뜻이 뭐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을 조정한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죠. 그럼 양과 질을 조정한다. 여러분의 소득이 10배로 늘어났습니다. 10배로. 10% 증가하는가? 10배로 증가. 10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33평 아파트에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몇 평이 살 건데? 10배로 늘어났으니까 33평 곱하기 10에 가서 330평이 살 거야. 우리나라에 330평 아파트 있을까?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요. 330평짜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주택의 평수가 늘어나겠죠. 그것을 양을 조절한다 그래. 그 반대로 우리의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 그러면 33평에 살다가 43평에 살다가 25평으로 이사 간다. 그게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질을 조정한다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양질의 자재를 쓰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양과 질을 조정한다 의미하셨죠? 근데 그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냥 양과 질을 조정한다. 이걸로 끝이야. 자, 그런데요. 그 옆에 뭐라고 막 설명이 나와요. 그럼 계속적인 부지 경쟁을 통해서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이런 거 나오죠. 자, 그건 나온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거기에 가격 창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 창조. 그럼 자, 가격 창조를 한번 살펴보게요. 우리 책을 봤더니 문제집 봤더니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막 어려운 문제도 내놨던데 이 가격 창조 관련해서는 자, 누구하고 누구가 만나서 가격 창조됩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을 창조하는데 꼭 매수자라고 표현해요. 매수자.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자,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 여기 아파트, 이 건물 가격 결정 과정을 볼까요? 결론 10억의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10억에 창조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10억이 결정됐냐면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나 이거 10억에 살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10억에 팔아라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매수자 제한 가격이야. 매수자가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도자도 매수자에게 10억에 살래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과 매도자 제한한 가격이 똑같았죠. 그걸 매수자 제한 가격과 매도자 제한 가격의 접점이라고 그래. 접점.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부동산 가격은 매수자 제한 가격과 매도자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결정된다. OX. O.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였어요. 자, 봐요. 그동안 어떻게 출제했냐면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 가격을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옳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발전되면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제한 가격과 매도자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O입니까? X입니까? O. 거기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했다. 거기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했는데 기본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신 분도 있을까요? 자, 이거 가격 결정 과정에서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상한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의 그림인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볼 필요 실제로 없습니다. 혹시 문제를 풀어봤는가 모르겠지만 예습하기위해서 그 문제도 이런 그림을 통해서 문제 내놨어요. 그 문제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좀 디테일에 가면 매수자 제한 가격과 매도자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매수자 제한 가격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점점 상승하겠는가 하락하겠는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매수자입니다. 이 건물 사러 온 매수자야.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마지노선이 10억이야. 나는 10억 이상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근데 파는 사람이 11억 주라면 나는 안 살 거야. 그 마지노선이 있다고요. 매수자의 마지노선이.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자기 마음속은 마지노선이 10억인데 매도자 만나서 이거 8억에 팔래? 8억에 팔래? 이렇게 합니까? 12억에 팔래? 이렇게 합니까? 8억에 팔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매수자는. 그러니까 매수자가 처음에 부를 때요. 8억을 불러요. 그럼 매도자가 안 판다 그래. 그래? 그러면 7억에 팔아라. 이거는 미친 거지. 맞잖아. 8억에도 안 판다는데 7억에 팔래? 그럼 장난 싸우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수자는
8억에 팔래 매도자한테. 그러니까 안 판대. 그러면 9억에 팔아라. 그래도 안 판대. 그래서 매수자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게 마지노선이야. 10억에 팔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억의 가격이 결정된다. 그게 매수자 제한 가격과 매도자 제한 가격의 접점이라고요. 근데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의 모습을 봐봐요. 점점 상승하면 가라갑니까? 상승. 그래서 매수자 제한 가격이 점점 상승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점점 상승하는 매수자 제한 가격이죠. 상승하는 매수자 제한 가격.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인데 그 10억이 상한선이거든요. 그럼 매수자는 점점 상승해서 25억까지 안 부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0억이 상한선이라. 점점 상승하는 매수 제한 가격은 상한선이 나오고 이제 매도자 봐봐요. 매도자가 팔면서 매수자를 만났어요. 그럼 매도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최소 10억을 받고 싶은 거야. 최소로 10억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럼 매도자는 팔 때 처음에 10억 받고 싶은데 야 이거 5억에 사라? 이렇게 안 하지. 매도자는. 그 매도자는 처음에 얼마 불러요? 매도자는 12억을 불러요. 안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13억에 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11억에 살래? 안 산다. 10억에 살래? 마지노선. 그래 살게. 그럼 매수자 제하는 가격 10억과 매도자가 제하는 가격 10억이 일치했습니다. 여기서 가격 결정된다. 그럼 이제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의 모습은 점점 상승하라. 하락하는 매도자 제한 가격의 무슨 선? 하한선. 그럼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의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10억.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10억. 이게 접점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접점에서. 이게 이제 가격 창조. 자 보자고요. 우리 시험은 이 빨간 걸로 한 것은 출제하지 않았어. 빨간 걸로 한 것은. 여기까지 출제했죠. 매수자 제한 가격과 매도자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가격 결정된다. 여기까지 출제했고. 근데 어렵게 나오면 이 빨간 부분이 된다고. 빨간 부분 내기 굉장히 좋거든요.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이 뭐냐면 점점 하락하는 매수자 제한 가격의 하한선. 그러니까 상하를 바꿔준다고. 그럼 찾아낼 것 같아요? 못 찾아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건 나오면 바꾼다. 상하를 바꾼다. 그걸 인식하지 않고 간다면 그러면 잘 못 찾아낸다고요.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빨간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 자, 우리는 정확하기 위해서 딱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럼 매수자 제한 가격, 매도자 제한 가격이 나오는데 매수자 제한 가격은 상승하는가 하락하는가? 상승한다. 그래서 무슨 선? 상한선. 이렇게 내도 또 헷갈려요.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가격은 점점 상승하는 매수자 제한 가격의 하한선 이렇게 준다고요. 하한선. 그래? 그거 같네? 이렇게 한다고 또. 그죠?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인데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수자의 시옷과 상승의 시옷과 상한선의 시옷을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숏 그래요. 숏 이렇게.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니키도 숏. 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죠. 언니 마지막 시옷이 뭐야? 그 언니 대답 못한다. 언니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됐습니까? 예. 자 이게 부동산 가격 결정 과정. 자 시장의 기능 끝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자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44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시장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책에 있는 대로 하세요. 책에 있는 대로. 44페이지에 소득 재분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책 보고 대답을 하니까.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애들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자 미안합니다. 애들이라면 뭐 되려고 그래. 뭐 되려고 커서 벌써부터 이래가지고 아니 책에 소득 재분배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오할 것 같아서 책 보고 하라는 거야. 시장은 소득 재분배를 못하는 거예요. 시장은. 자 소득 재분배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것을 소득 재분배라고 그래. 제 얼굴 봐봐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잖아.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것을 소득 재분배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이라고. 시장. 제가 그러잖아요. 시장 그러면 현대나 삼성이라고 했잖아요. 현대나 삼성. 그냥 현대나 삼성을 그냥 시장으로 통칭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받고 이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공짜의 개념이거든. 잘 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일이 없다고요. 시장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장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그럴싸하거든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배우겠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죠. 정책론에서. 정책론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개입한다. 두 번째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대요. 그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그래요. 그럼 사회적 목표의 1번 타자가 소득 재분배라고요. 그럼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소득 재분배가 된다면 정부가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야. 그런데 소득 재분배는 시장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의 역할이 아니야. 시장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죠. 그러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 건 무엇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가요? 무엇이? 그렇죠. 조세가. 세금이.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소득 재분배 안 되고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가지고 소득 재분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소득 재분배할 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대신에 재산이 낮은 사람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의 세금을 안 걷잖아요. 그래서 세금 걷은 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준 거. 그게 소득 재분배라고요. 자, 결론. 시장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득 재분배는 뭐가 한다? 조세가 한다.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자, 이게 소득 재분배가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그럼 소득 재분배가 될까 안 될까? 되죠. 그게 우리 시험 지문이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 OX? 오, 그렇게. 그럼 시장은 소득 재분배 역할이 있다,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됐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 45쪽으로 와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합니다. 얘는 부동산의 특성을 할 때 다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책은 문제집은 여기 이 부분에서 문제를 별로 안 해놨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야. 괜히 막 부동산 시장의 특징 억지로 문제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면 더 복잡하고 우리 책은 별로 없어요. 매우 잘 해놨습니다. 자, 45쪽 갑니다. 요약 정리집 45쪽.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그 옆에 뭐 나왔습니까? 부동성.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되는데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지역별 부분 시장, 국지적 시장,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된다. 그러면 부동성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되면 모든 게 다르다. 3번은 뭡니까? 3번은 개별성 때문에 다 B자가 쏟아져 나온다. 되셨죠? 3번 B자 쏟아져 나옵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거래의 비공개성을 갖는 특성은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가역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별성 이렇게 나왔다고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비가역성 때문에 그렇다. OX, X. 거기 3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무슨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 자,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4번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단기적 가격 애곡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서 단기적 가격 애곡 현상 중요한 말이에요. 단기적. 장단기적 가격 애곡 현상 OX, X. 단기적이라는 말. 자, 6번 정부의 가다한 법적 제한. 정부가 엄청나게 시장에 개입한다. 그게 가다한 너무 많은 정부의 개입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기능이 저해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저해시킨다. 자, 마지막에는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으로 보면 어디까지 효율성이 있다? 중강성까지.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넘어갑니다. 46쪽 주택시장. 주택시장에서는요. 거기 1번 주택시장의 성격. 여기서는 지문 딱 하나입니다.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시장을 분석한단 말은 상품의 동질성이 전제로 한다. 그런데 주택을 보면 물리적 주택은 생김새거든요. 단독주택, 생김새, 공동주택, 생김새. 같은 단독주택에서도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생김새는 갖다 다르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질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질적이면 시장은 동질화시켜야 돼. 동질적으로 해야만이 시장 분석이 가능한데 물리적 주택으로 보면 이질적이니까 시장 분석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그러면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니까 학자들이 주거 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아파트든 연립이든 단독주택이든 생김새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 주택이 주는 만족감 측면에서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아도 만족감이 있고 연립주택에 살아도 만족감이 있고 주택이 뭔가 준다. 효용을 준다. 그 효용은 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택시장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합니까? 주거 서비스를 분석한다. 주거 서비스를 분석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은 주택시장은 이원화되어 있다. 주택 공급은 이원화되어 있다. 왜 이원화됐을까? 주택이 갖는 내구성 때문에. 그럼 주택시장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신규주택시장, 중고주택시장. 그럼 주택 공급은 신규주택 공급, 중고주택 공급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신규주택시장만 분석해서는 안 되고 중고주택시장도 분석해야 한다. 되셨죠? 자, 그러면 끝이야.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소요는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 자, 그러면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했다. 국가에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한다면 이거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겁니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거. 그러면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주택의 수요에 관한 정책이겠습니까? 주택 소요. 소요에 관한 정책이다. 의미하셨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주택 이용화 현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했지만 그것은 다 지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주택시장 이야기했던 거 지문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이 안 된다. 주거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유량 개념, 저량 개념 다 분석한다. 신규 주택시장, 중고주택시장 다 분석하게 돼 있다. 그러면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소요는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 그러니까 다른 개념까지 우리 시험에 나와요. 다른 개념까지 시험에 나왔다고. 근데 여기를 좀 확장하면 그러면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했다. 이런 것들이 주택의 수요에 관한 정책이냐 주택의 소요에 관한 정책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것은 주택의 소요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로 보조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대주택이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주택의 수요에 관한 정책이겠습니까? 주택의 소요. 주택의 소요에 관한 정책이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주택 이용화 현상과 주거분리가 주택시장에서 이제 골자죠. 그럼 주택 이용화 현상, 주거분리 갑니다. 주택 이용화 현상. 주택 이용화 현상은 개념은 주택의 사용 주체가 바뀌는 거, 이용 주체가 바뀌는 거, 그것을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돼서 여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사용 계층, 저소득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고에서 저로 흘러갔죠. 이것은 무슨 여가라고 했습니까? 하향여가. 이런 경우를 하향여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출제한다고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이 계속 유입되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 계층이 계속 유입되는 상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요. 그러니까 여기 주택 이용화 현상에서는 순전히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반대로 쓰는 거. 그다음에 고저를 반대로 바꾸는 거. 자, 그 정도밖에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문 하나. 그러니까 개념 물어보고 있는 거 최근에 계속. 그럼 이 하향여가 발생했는데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저가주택 수요 증가 현상이다. 저가주택 수요 증가 현상을 본다. 근데요, 이 저가주택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이게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여가를 합니까? 상향여가죠. 상향여가. 그럼 이 상향여가는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 감소? 감소. 그럼 뭐가 증가? 고가주택 수요 증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맞죠? 고가주택 수요 증가. 됐어요. 이것만 계속 나오고 있다. 요즘 이것만. 그러니까 상하고 하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고저를 바꾸는 거, 이것만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그 옆 페이지를 가면 그러면 47페이지 가면 뭐가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주택 하향여가 현상 그러면서 복잡한 내용 나오죠. 그 싸그리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거기 효가 바로 밑에 표 밑에 4번 주택 이용화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우에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효가 나오죠. 그 네 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만 기억한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전제를 깝니다. 전제는 무슨 전제냐면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한다. 저가주택 신축 금지. 자, 이런 전제를 깔고 어떤 이유로 저소득층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인구가 증가하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까? 고가주택 수요가 증가합니까? 저가주택. 그러니까 저소득층 계층 인구 증가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알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 2개 알게 한 거예요. 결론. 여러분들 그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 감소? 증가. 인구 증가했으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 가격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 그럼 저가주택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이윤. 이렇게. 그럼 초과이윤 있는 곳에 늘 언제나 항상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요. 근데 이 공급은 저가주택 공급 증가거든. 그 주택 공급은 2가지가 있었죠. 주택 공급은 어떻게 2가지입니까? 어느 분은 또 주택 공급 2가지니까 고가주택 공급과 저가주택 공급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급 증가는 신규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중고 공급이 있다. 중고 공급 이렇게. 근데 전제를 깔았죠. 저가주택 신축이 금지된다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신규 공급이 아니고 중고 공급이겠죠. 그럼 저가주택이 중고 공급됐단 말은 고가주택 일부가 저가주택적으로 저가주택 사용으로 저소득층 사용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이걸 무슨 약을 합니까? 하향약을 한다고. 하향약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고가주택 시장으로 가요. 고가주택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보자고요. 자, 단기. 그럼 고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변하겠습니까? 공급이 변하겠습니까? 공급이 변하죠. 공급이 감소하죠. 고가주택 일부가 저가주택 됐으니까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요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초과이윤이 발생하죠. 그럼 초과이윤이 있는 곳에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한다? 증가한다. 이 공급은 신규 공급이죠. 신규 공급. 그럼 신축 공급이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지금 하향여가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가 현상이 매우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의 신축 공급이 됐죠. 신축 공급이 됐죠. 그럼 주택의 공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네. 증가. 그다음에 신규로 공급되고 있다면 그러면 주택의 질적 수요는 높아진다, 떨어진다? 높아진다. 자, 그럼 결론 나왔습니다. 이 과정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필요 없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결론 도달했잖아요. 주택 이용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그러면 주택의 질적 수요는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주택의 공급은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되셨죠? 그게 47페이지 하단부. 자, 47페이지 하단부 4번 읽어볼게요. 주택 이용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우에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효과. 1번 주택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 3번 주택 신축 촉진으로 주택 공급 증가에 기여한다. 의미 되셨나요? 자, 이건 그냥 지문 나와요. 지문. 이 과정은 다 필요 없다고. 필요 없고 그냥 지문 나온다고. 그럼 다시요. 주택 이용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첫 번째 주택의 질적 수준을 개선시킨다. OX, O. 주택 공급을 촉진시킨다. OX, O. 자, 넘어가서 48쪽. 불량주택 문제. 시장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실패다 아니다? 아니다. 시장이 실패 사물이 아니다. 소득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 철거는 대책이 되지 않고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는 주거분리 나왔습니다. 주거분리부터는 정확히 10분 쉬었다 할 겁니다. 되셨나요? 예.